선생님 얘기하실 때 그 6.25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람 시체 셋을 막상 포대에 담아보니까 반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50살 된 66년생인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요. 지금 20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대가 고정열 선생님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무슨 믿거나 말거나 하면 그런 얘기로 듣게 되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버스 안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젖을 꺼내가지고 애를 젖을 먹였다 얘기를 하면은 농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여성해방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가 살살된 다음에 여성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무슨 페미니즘 운동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통 사회를 살았던 그 시대하고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분들하고 정보화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세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하나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을 얘기해봐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이마트에 갔다가 그 시식코너에서 어떤 그 시식코너 그 닭고기를 주는 데였던 것 같은데요. 애가 닭고기를 엄마가 찔러서 주니까, 이쑤시개를 찔러서 주니까 안 먹는데요. 자기는 소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면 된다. 공짜로 고기를 주겠다는데 안 먹는 이거 보면은 뭐 북한 당국에서는 다 조작이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들 살을 묶어서 날려가지고 다 굶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가난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20대, 1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대가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성취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박탈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뭐 노력해서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맨날 아버지 세대 때는 취직 잘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취직도 안 되는데 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요. 우리 뭔가 박탈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 기성세대의 부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잠깐 낮에도 식사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효용이라는 측면에서요. 효용 가치라는 것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효용 가치가 높을까? 아니면 저희가 가능하면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날부터 무능력을 드러내고 거짓말이 폭로되고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는 걸 보는 게 더 시원할까? 어떠십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보수가 뭔지 아는 대한민국이 뭔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20대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아니야 이럴 경우는 차라리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까 조갑재 대표님도 한국 사람은 죽어봐야 죽는지 안다고 했는데 그 단계까지 한번 가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가난을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예전에 그 박노해 시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사는 농촌에 가도 지금은 안 입는 옷이 있다고. 저희 지금 집마다 가면 신발 다 여러 켤레씩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발 저만 해도 2켤레를 떼었는데 지금은 집에 신발이 최소한 40켤레 4인 가구면 그 정도 되죠. 달릴 때 갈아 신고 겨울에 신고 등등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쓴 책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을 한
한 50번 정도 읽을 그럴 일이 생겼습니다.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꿈꿨던 나라는 뭐냐, 박정희 정신은 뭐냐 하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사농공상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그것을 국민의식혁명으로 완성하자. 이게 박정희 정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원장을 딱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고를 많이 만들자.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공고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문계를 가고 있고요. 제가 친척 중에 좀 지방대 이렇게 다니는 애가 졸업한 애가 있어가지고 너 왜 취직 안 하냐 그랬더니 마땅한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경기도 이천 쪽으로 가면은 샨이 빵 공장인데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얘기했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4년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4년제 나온 거 아니라고. 그 바람에 그 아버지하고 저가 거의 원수가 될 뻔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100% 못 씁니다. 한문으로. 이런 친구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제가 세계사 책 한 권 읽어보자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려도 뿌리치면서 공부 안 하는 이런 애들이 자기는 그 4년제 나왔기 때문에 펜대를 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뒤로 벌어진 일입니다. 산업공상. 1996년 제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김영삼이 없애버렸거든요. 경제발전 계획을. 국가의 어젠다가 없어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산업공상의 질서가 원상태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질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사회, 농촌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비 밑에 농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은 아무리 돌다가 해도 가서 보면 압니다, 대충. 그러니까 좀 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해라. 아니면 물을 열심히 대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업은 보면 몰라요. 그래서 공업보다 상업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사회는 농업이 그래서 편한 거고, 공업을 발전시킨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고 하는 집단이 공업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공업이 다시 뒤로 밀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62년도에 박 대통령이 한강다리 건너서 혁명을 하면서 근대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5월 8일 대한민국은 1961년 5월 15일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계사 역사책 쭉 훑어다 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흥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세계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슨 못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은 그것도 다 어쩌면 저희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는 배진영 기자는 맨날 우리보다 더 못한 세상을 처음 물려주는 세대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데 그건 지들 복이죠.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근대화를 했는데요. 한강의 새벽이라는 연극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연극 속에서 대사인데요. 각하 우리 이제 뭘 하죠? 그랬더니 박정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대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부관이 다시 물어봅니다. 근대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몰라. 모르고 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막연한 청사진만 가지고 뚫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저는 이승만과 박정희 중에서 누가 더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징가 제트하고 로버트 폼비하고 누가 더 싸움 잘하냐고 똑같은 질문인 줄 알았는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박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수 이겼다 생각이 듭니다. 의지력, 돌파, 그리고 효율, 시간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 나이도 있었긴 하지만 갖지 못한 것들이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줬다 우리한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어지는 성공 벨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 뭐 잘 살기 싫은 정권이 있겠습니까? 장면 정권이 무슨 우리는 정말로 잘 살기가 싫다, 우리는 국민을 고생시키는 게 목표다 해서 그렇게 엉망으로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으면 안 된 건데 다행히도 장면 정권은 다 부유층 그대로 지배계층들이었고 5.16을 일으킨 군인들은 가난한 농촌집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난을 내가 타파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난을 떨쳐버려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런 좋은 걸로 작용을 했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쿠데타가 지금으로 말하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다 쿠데타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선진문물을 많이 익힌 사람 둘이 연달아 대통령을 했다는 거죠. 미국 국민의 2%밖에 대학을 못 가던 시절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2개를 따온 이승만 대통령이 이어가지고 당시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자기네 방식대로 달성했던 일본의 모델을 본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본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고, 처음에 잘 안 됐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됐고,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더 됐고, 국민들한테 나를 따라와서 좀 합시다, 그리고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사실은 달달 볶았죠. 예, 그렇게 해서 온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런 발전을 갖다가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6은 굉장히 우리에게 5천년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에 유익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가 맞아서 그런 거고, 박 대통령도 만약에 무슨 철종대 이런 데 태어났으면은 조금 반란이 일으켜서 목이나 잘렸겠죠. 근데 다행히 박 대통령이 살았던 그 시기에 가장 최고의 학습을 한 상태에서 5.16 정확한 그 시점에 이런 지도자가 연달아 등장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졌던 5천년 동안의 아주 좋은 그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행운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보면서 내일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꼭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